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문제 푸는 거 괜찮겠어요? 그럼 번호만 채팅창에 올려줘도 되는데 문제 한 두 문제 풀어보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자, 풀어보자 1번, 그냥 가자 2번. 그냥 가자 2번. 오늘 제일 힘든 주은이가 계속 답을 해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네. 자, 그러면 그냥 갈게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세요. 예,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고 문제 풀어보는 거는 내가 이해한 거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안 풀어볼 거라서 예. 자, 이번 시간 끝나고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얘기 잠깐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파트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 번째 파트는 이제 고객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걸 좋아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해 보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냥 들어도 커뮤니케이션 하면 나오는 게 일단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경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기법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효과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효과적인 대화 기법,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득하고 협상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하면요, 뭐 폭넓은 정의도 있고 협소한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기체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사람과 사람, 예, 이런 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뭐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니까 뭐 AI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로봇이나 이런 거와 사람이 소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다루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원은 커미니어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일단 발생을 했고요. 이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의 그 발원지가 거의 뭐 라틴어가 많고요. 미안합니다. 자, 서로 다른 이해, 사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선호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혼자 플러스 원 이상, 예.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서로 유사한 의미와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조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면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정해진 규칙과 그 안에서의 이제 주의할 사항, 그다음에 해야 될 사항, 서로 말할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작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적 수단하고요, 비언어적 수단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앞쪽에서 우리가 비언어적 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면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것은 표정, 예, 뭐 복장 이런 거 다 비언어적인 행동이고 제스처,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눈빛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이런 비언어적 수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면 예라고 대답하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지금 그냥 고객이니까 하는 거지 진심에 우러나서 예는 아니고 본인이 동의하는 예는 아니다. 본인은 아닌데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언어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고 이게 일치해야지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이고 도구예요. 예. 여러분이 뭐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던 뭐 채팅으로 주고받던 예, 문자로 주고받던 카카오톡으로 하던 메시지로 하던
음성으로 들려주던 이런 게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것은 또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서비스를 배우니까 서비스 직원에게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기능을 한번 보면요. 자, 행동의 통제, 예. 그 다음에 동기부여 강화, 감정 표현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표출구. 그러니까 표출구는 여러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 열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보의 제공, 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냥 봐도 알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이제 보기로 나올 때 이렇게 4개 있는 것들 잘 나와요. 2, 3, 4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걸 또 이렇게 옆에 지문으로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지문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조직에서는 행동 통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어떤 구조와 공식 지침.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 뭐가 있어요? 학교에 학칙이 있어요. 예. 이 학칙에 의해서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해야 되고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각 시간은 몇 시고 출석 시간은 몇 시고 몇 번 빠지면 성적이 그러니까 뭐 1차, 2차 평가를 받다 그래도 몇 프로 이상 결석했을 때는 예, F로 그냥 자동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학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어디는 학칙, 사칙, 뭐 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되죠.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통제를 받는 거,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인 거죠. 동기부여. 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 과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24시간으로 해서 조금 벅차게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예,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단원에서 5단원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내어주고 자, 여기서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거 이것도 피드백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거 부족한지를 보아서 빠르게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보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면 한 달, 뭐 6주 공부한 사람이 6개월 공부한 사람보다 합격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 대단히 긴장된 상태에서 많은 양을 배웠지만 거기에 피드백을 하고 내가 빠르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어떤 자극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할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직장인에게 어렵긴 한데 매출을 일으키는 그 사무실 같은 경우 게시판에 여러분이 뭐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개인별 일자별 매출을 이렇게 그려놓는 것도 사실은 피드백인데 이건 조금 스트레스로 가기 좋은 피드백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면 좋지만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기업이고 이게 성과 평가라고 하면 또 이것이 그 안에서는 긴장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상승시키고 고민하고 노력하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더 긍정적으로 가서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고민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한 부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서는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우리의 숙제이죠. 하지만 기업에 가서 일하고 그에 맞는 어떤 것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직원들이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서로에게 이제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앞에서 갑자기 한 사람을 확 그냥 당황스럽게 무언가를 지적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삼가해 주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서 발생하는 좌절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칭찬 이런 거 만족감 주는 거죠. 예. 상승하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A라는 상사가 A-라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얘기해주고 보완점을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충분히 바뀌어갈 수 있는 거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정보 제공하는 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평가하는데 자료를 주고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 기억나시죠? 서비스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별 유형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신중한 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거는 것보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팜플렛 같은 거를 주고 객관적 데이터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사람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응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팜플렛을 주거나 리플렛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정보 제공이고 얘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수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교수자이고 여러분은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학생.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달자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메시지를 부호화해서 전달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는 이렇게 텍스트로 타이핑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비대면 상황, 인터넷, 팀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모르는 게 있으면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이해했습니다. 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문제를 풀고 갈까요? 바로 풀까요? 했을 때 여러분 바로 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이 도표가 또 왜 나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부분. 예. 자, 이 경로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좋을 것을 여기에 어떤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 이 소음은 지금같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거나 이럴 때 마이크를 켜면 뭐 하울링이 나타나는 거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사랑하는 애견이 지금 짖고 있다던가 아니면 친구가 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면 친구가 대화를 건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음악이 있다거나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밖에 지나가는 차 소리, 누군가의 이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노이즈라고 하는 얘는 단순한 음성적 노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이 전달해서 나에게 와서 있는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 이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자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못 들었다 그러고 이 친구는 다 듣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한테 전달됐을 때 이 사람은 A로 이해했는데 이 다음 학생은 A 다시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건 중간에 어느 부분을 못 들었거나 중간에 어떤 부분을 놓친 케이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잠깐 우리가 멍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저거 얘기하는 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이만큼 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막히니까 그 고민하다가 다른 얘기를 못 듣고 여기서 듣게 되면 여기서 이해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소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전달자도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최대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전달되고자 하는 것이 잘 하려면 이 노이즈를 소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변화. 근데 이건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 예, 어디에나 있어요. 회의할 때도 있고요. 30분 회의에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노이즈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듣기가 싫어. 난 저 사람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귀로 나가서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만들었어. 이런 것들도 다 노이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관점이나 가치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거를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이제 여기 기본 요소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약자로 써놓은 건데 밑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말하는 사람 전달사, 메시지를 주는 사람, 지금 입장으로 보는 교수자죠. 예. 그 다음에 메시지,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SMAT이라고 하는 이 자격증 A 모듈을 따기 위해서
물론 많은 이야기도 있고 재미있는 요소도 있고 다른 얘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격증 따야 되니까 예, 조금 힘들더라도 내용을 많이 알려주고 자격증에 나오는 이런 의미들을 많이 전달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메시지죠. 언어, 지금 말로 하고 있고요. 이제 문자로 보여주고 있고요. 가끔 몸짓으로 손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앉는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할 때 손을 어디다 올려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손의 방향을 이제 대각선 안쪽으로 보이게 해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몸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널. 채널은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터넷과 목소리와 비대면 화면을 통해서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수신자는 여러분이죠. 메시지를 받는 사람. 예. 효과는 결과죠. 예.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답하면 얘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런데 환경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마이크가 꺼져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말하고 여러분은 못 들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 들리세요? 아니면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수용자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맞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이해가 어려우면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뭐 설명이 잘못됐으면 그게 이런 건가요? 라는 의문을 내고 거기에 다시 답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 피드백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순환하는 과정. 순환하면서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이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인지해야지만 이런 노이즈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정확한 메시지가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어요, 이미. 예, 방해가 되는 요소이고 여기는 물리적 자본과 심리적 자본과 의미적 자본이 세 가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자, 물리적 자본은 설명한 거와 똑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 햇볕이 내 정면을 보고 있어서 내가 모니터를 보기가 너무 어두워. 이런 것들은 바로 물리적 잡음이죠. 그걸로 집중이 안 되는 거. 어두운 조명. 예. 오늘같이 바깥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올 듯 눈이 올 듯 이런 날씨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낮으니까 집 안에 있는 어떤 전기등이나 이런 걸 켜지 않으면 어려운 거. 이제 전파장애. 이제 뭐 통신사들도 어떤 기기 오류라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끊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하울링이 너무 심해서 지익하는 기계 음이 들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불편한 의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게 불편하면 이런 것들도 예, 힘들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뭐 이제 예, 놀아달라는 동생, 그다음에 같이 놀자는 친구, 그다음에 뭐 애견이 와서 계속적으로 예, 무언가 반응을 하면 거기 반응하다 보면 예,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받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신념. 지금 배고파서 수업 듣기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그 백신 맞아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내가 시험을 위해서 듣고 있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니까 얘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부하 상태로 만들어서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든 노력하고 이런 상태도 힘들게 하는 상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속상했던 일 때문에 타인의 의견에 잘 집중하지 못할 때. 예. 뭐 이럴 때 있어요. 가끔 뭐 우리가 그 30명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건 뭐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니까 느끼는 건데 강의를 하는 중간에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공통적이고 그다음에 그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요구 사항을 딱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학칙에서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냐고 자꾸 대답을 했는데 자꾸 물어보면 여기에 어느 순간 사람인지라 왜 이 친구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본인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수자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학칙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저 친구는 자꾸 저렇게 요구하는 거지? 한 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왜 10분이 지나면 결석 처리가 되나요?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 다 방해되고요. 이거를 교수자는 대답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듣는 학생들은 저 친구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참다 못해서 거기다 대고 그거 학칙이고 누구나 다 지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해 주기 시작을 하면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혼란도 떨어지고 그 친구는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 자극이라고 해요. 의미적 자극은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1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앞에 쪽을 강의를 안 듣고 지금 들어왔더니 이게 잘 안 들려.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되게 집중하고 있고 1교시 듣고 2교시 들으니까 이제 조금 뭔가 이해가 가. 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4차 시에 들어온 어떤 학생은 여기서 힘들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의미적 작업이라고 해요. 또한 외국에 갔을 때 뭐 생소한 표현, 외국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잡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물리적 자금 같은 거 조금 피하려고 노력하면 될 거고 이제 심리적 잡음도 조금 노력하면 되는데 이제 의미적 잡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적 잡음이 무엇인지 나머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데 간혹 이 의미적 잡음을 지금 보면 알겠는데 시험 장소에서 얘기했을 때 얘가 뭐지라고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인지하도록 하시면 되겠죠? 요거 예. 그러면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도 언어, 비언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단원을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겠죠. 자, 그럼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얘는 이제 언어가 주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언어를 통해서 표현과 전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한국인은 어떤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나요? 한국어. 자, 우리가 미국에 갔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영어. 예. 자, 일본에 갔어요? 일본어 써야 되겠죠? 이런 걸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고 얘로 표현도 할 수 있고 전달도 할 수 있고 이해도 시킬 수 있죠. 지금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수신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 써야 돼요. 쉬운 언어. 네. 여러분에게 내가 가끔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좀 얘를 풀어서 얘기하려고 잠깐 멈칫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것들을 노력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환영의 의미를 담은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한국 관광대에 다니시잖아요. 예. 관광대에 다닌다는 것은 이 관광산업은요. 제1의 요소가 환대예요. 환대. 환영해서 맞이해 주는 거. 환영. 예, 환대.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환영의 의미를 다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동조가 있는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답이 좋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부정적인 질문이어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불쾌한 것도 불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불편해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편하지는 않죠? 라고 묻는 것은 불편하냐 아니냐는 아예 이 불편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이고 편하지 않다는 것은 두 개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만족스럽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yes, no question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yes, no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가능하면 오픈 퀘스천을 쓰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오픈 퀘스천을 쓰면 대답을 좀 잘 안 해서 여러분한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내가 자 1번 괜찮았다. 2번 넘어가자. 문제 풀고 가자. 넘어가자.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소통의 원활함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지 의견을 주는 게 더 좋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능하면 그러나 처음부터 1번, 2번을 얘기하지 않고 일단 오픈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다 뭔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좀 선택권을 주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이제 긍정적 동조를 이제 얻고자 함인 거죠. 예, 그리고 나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숨어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는 거 되게 좋은 경청 방법이기도 하죠. 질문이 왜 경청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경청에서 중요한 거예요. 질문은. 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이해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재진술을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그다음에 넘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자 이제 여러분 돌아가서 보면 여기에서는 무엇이고 여기에서는 무엇이고 여기에서는 무엇이며 이렇게 이어지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 어떤 그 결과를 좋게 가져오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에서는 기업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기업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신뢰 주는 기업이라 그랬으면 신뢰 주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의 임원 중에 누군가가 예, 어디 가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뉴스 기사를 타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신뢰를 형성하는데 나쁜 영향이 되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에서 우리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해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적인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비언어적인 거를 이 단어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어, 영어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 몸짓, 시각, 공간, 뭐 여러분들의 뭐 강의 중에 끄떡거림, 지금도 말을 안 해도 어느 순간 아 그게 저거구나 이러면서 끄떡하면서 노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없이 이루어지는 생각이나 감정 소통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둘이 만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 사람은 카페 안에서 창밖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멍하니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들어오면서 느낍니다. 저 사람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그래서 나를 만나자고 했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아닌데 밖을 보면서 생글생글생글 웃고 앉아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중요하냐? 93%가 거의 100%에 근접하죠. 비언어적 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와 함께 with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주죠.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예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무언가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로도 안 놓치려고 어떤 사람은 끄떡끄떡 하면서 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열심히 적으면서 예하는 사람, 요 사람에게 예, 예스는 진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야 돼 라고 예스하는 걸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하면서 다음번 진행할 때 강의를 앞에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면 해주고 가려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때 반응은 이미 앞쪽에서 다 이해한 학생들이 여기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까 그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이제서 이해가 가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잘 사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눈 하나 가지고도 사람에게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놀랍다, 속상하다, 이해했다, 알겠다, 기쁘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이 비언어적 수단이 신뢰성을 더 높게 해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작업을 할 때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중요해요. 질문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여기 답 적는 거 하고요. 요 답과 답 적을 때 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이쪽에서 누구 하나는 모니터링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때 눈이 커졌음. 어떻게 알았냐는 반응으로 눈이 커짐. 이거는 진짜 우리말에 놀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무표정한 표정으로 말은 놀랐어 라고 하는데 진짜 놀랐는지 의문이 간다. 요거 재확인 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감정하고 정서적 전달에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자, 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신체적 외향에서 나타나는 거, 이제 신체 언어로 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신체적 외향은 신체적 매력이에요. 그래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고객 태도의 변화를 주는 역량.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장, 유니폼, 패션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머리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두 발이 단정하면 마음가짐과 지금 업무 수행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패션 업계에서는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얼굴의 표정, 이거 이제 신체적 언어예요.
얼굴의 표정, 눈의 접촉, 고개 끄덕임, 몸의 움직임, 자세. 자, 그래서 개인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얼굴의 표정이죠. 그래서 첫인상 연습할 때 미소를 띠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초두 효과가 중요하고 초두 효과가 후광 효과도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연결의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의 접촉은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눈을 못 맞추는 사람은 소극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을 해결해 주려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눈을 안 마주치지만 다른 방법으로 친근감을 유도하려고 현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을 끄트리는 거. 이거 경청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수단이죠. 계속 말하세요. 내가 지금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근데 몸의 움직임도 표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강의하는데 갑자기 의사에 이렇게 탁 기대면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강의를 하면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비대면이지만 계속 책을 보고 있고 듣지만 내가 갑자기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마우스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지쳐가게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바로 앉고 여러분들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서이죠. 지금 우리가 셋째 시간이라서 좀 힘드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이해하려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쳐보고 계속 시선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씩 어떤 질문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듯이 신체적 언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임, 그 다음에 뭐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막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이 너무 설명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커피잔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위험을 알릴 때도 듣고 있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커피잔을 안쪽으로 들여주는 거. 이런 것도 신체적 언어죠. 그럼 그 사람 느끼죠, 말하면서. 아, 지금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고 위험할 뻔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의사 언어도 있어요. 의사 언어. 그 다음에 공간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의사 언어는 이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얘기를 하시면 돼요. 공식적 언어가 아닌 인간이 발생시키는 갖가지 소리. 그 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예, 목소리. 자, 여러분 있잖아요. 목소리는 바꿀 수 없어도 여러분 목소리가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ye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쇼호스트 이런 사람들 다 목소리가 원래 사생활에서 그렇지는 않은데 방송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틀리는 건 아닌데 여기 과정이 있어요. 예. 원래 사람이 타고난 성대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도 근육이 있어서 근육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투. 어떻게 말하면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말투. 까칠하게 말하냐? 좀 진정성 있게 말하냐? 예, 저분이 얘기하는 건 진실일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말하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고요. 음조의 높이. 이렇게 메시지를 판단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액센트를 어디다 둬야 어떤 단어에 액센트를 여기다 주면 그 뜻이고 액센트를 앞에 주면 다른 뜻이야. 똑같은 표현이어도 하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고 이것은 높게 얘기하느냐 낮게 얘기하느냐인데 보통은 중저음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들리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비대면 상황에서의 중저음은 그 우리가 공간을 같이 하지 않고 나머지를 서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솔톤에 가깝게 쓰려고 해줘. 왜냐? 그게 바로 전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솔톤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고객센터예요. 예, 그래서 뭐 124 같은 데 전화하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바로 이제 음고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늘게 함으로써 듣게 해주는 거 이런 거죠. 음량은 음량의 정도는 뭐 음이 가지는 어떤 양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의 속도는 빨리 말하느냐 늦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강의할 때 갑자기 내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얘기하다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 자 음고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능력과 사회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음량은 음의 양을 얘기를 하고요. 말의 속도는 감정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해요. 발음은 정확한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의사 언어 이해되셨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고 이게 앞이에요, 앞.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여러분 말은요 감정과 태도를 반영한대요. 그래서
조금 듣기 싫은 얘기는 빠르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반응도 받치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아, 몰라, 나 이번 시간에 할 거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알겠어요. 이런 다음에 내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육체적 공간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전달력이 서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언어는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고 해요. 말투, 음조, 음고, 음량, 속도, 발음.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한 3시간 이상 할 때는 여러분에게 중간에 꼭 물어요. 혹시 내 말이 빨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아니요, 지금 속도로 해주세요. 졸려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빨라요.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적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속도에 맞춰주고.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지금 좀 힘드니까 빨리 해달라. 이럴 때는 섞어줘야죠. 섞어줘야지. 이렇게. 예. 성인도 강의를 3시간 이상 듣게 되면 누구나 다 힘들어져요.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이 3교시에서 4교시 들어가면 말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죠. 예. 왜냐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간적 회귀는 너무 잘 알아서 이 코로나가 참 덕중 케이스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 공간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웠는데 요즘은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며 이 공간을 두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 공간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다르다 이런 거예요. 보통 친밀감이나 신뢰도, 관심,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한 45cm 거리로 들어가면 친밀한 거리. 되게 친한 사람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굴도 거의 가깝게 대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적 거리는 45에서 한 80m 정도?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앉는 거리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줄서기 이런 거 할 때 사회적 거리를 지키세요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80cm에서 1.2m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몇 메타 얘기해요? 1m 얘기하죠. 중간을.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 사회적 거리는 80cm에서 1.2m. 대중의 거리는 좀 멀리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1.2에서 3.7m까지 한 4m 정도까지가 대중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이제 너무 잘 인지하기 때문에 친밀한 거리나 개인적 거리 잘 알고 그 뒤에 게 대중적 거리니까 이해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길게. 예, 이렇게 쭉쭉쭉. 예. 사회적 거리는 몇 미터이고 뭐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형태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형태는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쇠사슬형, 수레바퀴형. 그다음에 Y자형, 원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형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올 채널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돌아가고 이 안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체 연결형 이런 형태가 이제 소통하는 방법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쇠사슬형은요, 여러분 그냥 봐도 쇠사슬 엮어도시 일자로 하는 거예요. 아, 위계질서 되게 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명하다리 그냥 일방향으로 가는 거, 군대식 대화법,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공식적인 명령 계통으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순 반복 업무, 신속하고 효율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요 구성원들 간에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단방향으로 움직여서 왜곡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상사가 잘못된 의견을 해라고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생각을 안 하고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문제 왜곡이 누구에 의해서, 맨 위에 전달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수레바퀴형은 이거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면 게임할 때 누군가가 어떤 단어를 듣고 다 뒤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어폰을 다 끼고 있다가 한 명씩 건드리면 뒤로 돌아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전달하면 끝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왜곡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레바퀴형은 조직 구조 안에서 중심 인물 혹은 대표적 리더가 여기 중심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여기 중심 인물에 역시 집중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오겠죠. 이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얘를 보면 얘는 문제 파악이나 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가진 문제 여기다 얘기하면 아 그거 이 사람 통해서 하면 되니까 얘야 그거 해. 또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 이 사람이 해줘야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지시했어.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거야. 이런 신속함은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려움이 있죠. 또한 여기서도 조직원 간에 이렇게 서로의 연결은 없는 구조를 수레바퀴형이라고 해요. Y자형은 대다수를 구성하는 대표하는 인물이 존재 시에 나타나는데 라인과 스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사장, 요즘 조직 구조가 거의 이 상태죠. 뭐 부사장, 그 다음에 해당 본부장, 이제 본부장이 1팀, 2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라인과 스텝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의 전형적인 예상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요즘 기업들의 형태가 이렇게 조직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예. 그다음에 원형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서열이 거의 없고 서로 이제 수평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위원회 이런 거에서는 각 분야의 대표들이 나와서 위원회하고 의견을 수렴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느려요. 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끌고 가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업무 진행하고 의사결정이 느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은 이 사람들의 만족도는 굿인데 업무 성과를 내기는 또 어렵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완전 연결형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이고요. 리더가 없이 서로 소통하는데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업무에 따라서 서로 다 같이 하는 거. 근데 가장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도 이 각자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보 교양하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좋은 형태이긴 한데 뭐 한국적 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완전 연결형을 우리가 소통의 방법으로 쓰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수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있고, 이런 것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오류. 예. 자, 문제의식이 부족할 때,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을 때 메시지 전달이 불분명해. 예. 자, 내가 이 강의 왜 하는 거지? 이 강의 학생들 시험 봐가지고 시험 붙게 하는 게 목적이야. 아, 그러면 여기 위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힘든 걸 막 이해해서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관계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지금 뭘 우리한테 얘기하지?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 어디 프레젠테이션 하러 갔어요. 10분 내에 말하라 그랬고 그들이 보고 싶은 항목은 이렇게 5가지라 그랬으면 자기가 시간 안배를 잘해서 10분 동안 회사 소개, 조직 소개, 우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해결점, 그거에 대한 단가, 이거 다 얘기하고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딱 인식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가지는 미션입니다. 미숙한 대인관계.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 얘기만 해요. 상대편이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놓치고 있는 얘기를 보강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미숙한 메시지의 전달 능력, 불명확한 말투. 근데 설명을 할 때 화술이 거시기, 거기 예전에 이거는 내 경험인데 내가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거시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 시간에 거시기를 한 200번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부분에서 거시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이분이 강의했던 챕터를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강의를 또 했는데 누구도 이분에게 지난주에 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우리끼리 서로 얼굴을 보았죠. 이때 교수자가 잘못된 것은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학생들의 지금 반응이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이상하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묻고 그냥 하셨어요. 못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나와서 우리끼리 한 얘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셨어요? 총대 메고 얘기하시지 이랬더니 어차피 거시기 할 거니까
이거 듣다가 끝나는데 뭐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었어.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지난 시간에 그거 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이런 거. 근데 혼합된 메시지. 언어적, 비언어적이 불일치할 때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정은 무표정하게 있고 목소리만 여러분 오늘 기쁘죠? 근데 표정은 아주 인상을 확 짜고 힘들다고 하는 걸 나타낼 때 이런 메시지를 주면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하죠. 힘들다는 거야? 안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오해와 편견. 참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회사 생활할 때 우리 후배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때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대단히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부서원들한테는 특히나 내가 이제 조직을 책임지고 있을 때. 왜냐면 여러분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딱 나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해명이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저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 달려서 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라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게 타인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차이 하나가 상대편의 마음을 확 열게 하고요. 얘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 어디서 생긴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오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이게 분위기상 오해를 얘기를 하면 뭐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해서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들리게 말하는 경향이 조금 있게 이 단어가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이해시킬 게가 아니라 너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네가 이해 제대로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선입견에 의해서 발생도 되지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편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느껴요. 저분은 나를 좋아해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나는 대화가 잘 돼 아니야. 이런데 실제로 가만히 뜯어서 놓고 오픈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준다면 혹시 사회생활하거나 할 때 누군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다가 보다는 그 혹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라고 풀어서 얘기하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 상대가 그게 다 해결이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오해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해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내가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팁을 하나 주면 오해보다는 다르게 이해했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 게 감정적으로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느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보의 여과는 이건 뭐 의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이거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행동이겠죠. 네. 자, 이제 듣는 사람.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경청을 하는데 건성으로 들어요. 예. 뭐냐면 지금 밑줄 치면서 이 단어가 요게 내용이요. 요게 목적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밑줄까지 쳐주고 동그라미 치는 건 얘를 이해시키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시선을 끌고 오려고. 그리고 유독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자꾸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주는 건 여러분을 집중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유인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 건성으로 이해하는 걸 좀 막아야 되는데 내가 빗줄 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부정확한 피드백. 이해했어. 그러면 예스. 이해 못했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요즘 이거 되게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이게 맞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럼 난 생각하죠. 영상 다시 보고 또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 이거 역시 오해와 왜곡된 인지죠. 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들기 싫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적 경향. 저 얘기하는 거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저건 잘못 얘기하는 거고 저거는 강요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저 얘기를 하시는 거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앞쪽에서 얘기했던 얘하고 연결되나? 그거구나 그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걔가 맞지.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험 채점하듯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저 사람 맨날 거짓말쟁이 사기꾼 안 들어.
선입견은 뭐 당연하죠. 예. 지금 어떤 선입견에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연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하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안 들리고 누군가의 얘기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신자와 전달자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예, 여러분 10분 쉬고 예, 마지막 4교시차 강의할게요. 여러분 배고플 텐데 물도 마시고 예, 기지개도 좀 피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0분 후에 만날까요? 수고하셨어요.